횡재세를 처음 시작한 게 미국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국제유가가 대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엑선모빌을 비롯해서 정유회사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역대급의 실적을 낸 거예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신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 곳이 있다. 그게 미국의 정유회사들이다. 엑선모빌, 쉐브론 이들에게 횡재세를 걷자. 영어로 하면 windfall tax입니다. windfall, 바람에 떨어진 낙과. 그러니까 그 횡재를 얻었으니까 횡재 세금을 매그자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얻어 걸린 거구나. 네. 근데 이제 유야무야 됐죠. 지저분하고 막 때렸지만 지난하잖아요. 뭐 테디도 더 알겠지만 그게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랬는데 그리고 횡재의 개념 잡기가 참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를 다시 우리나라에서 꺼내들어서 우리나라의 정유 회사가 4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재작년 2021년이 4곳이 낸 영업이익이 한 7조? 근데 이미 3분기까지 15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한 20조를 낸 거니까 작년 한 해가 재작년보다 더블 이상의 실적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것도 횡재다. 이들 정유 회사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이 재원으로 소위 말하는 난방비 폭탄 문제를 해결하자. 이 이슈가 나온 거예요. 김태현의 정치쇼. 자, 주말에 있었던 핵심 뉴스를 세 분이 싹싹싹 끌어모아서 탈탈탈 털어드리는 뉴스 싹쓸이 시간인데요. 목동연구소 정천치 소장, 한겨레신문의 김한 기자,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마이크 오온되기 전에 정천치 소장이 희한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아유, 논쟁이 될 수 있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 얘기 사실이야? 이러면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주식업, 증권업계가 정보가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받아보면 좀 희한한 그러나 좀 희한할수록 잘 맞는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 소장이 얘기했던 정보는 진짜 저는 저의 개인적으로 희한한 정보였는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얘기할 수 없고, 요거 얘기하죠. 이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난방비. 이 난방비 폭탄의 해결책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저소득층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다 공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바우처를 쏠 거냐 이거잖아요. 돈. 네. 재원 마련. 요건데 이재명 대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재원 마련인 거잖아요. 저소득층 에너지 비를 지원하기 위한 횡재세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대통령실에 나왔던 지원책이 아직 2천억이 안 됩니다. 뭐 1,000억 수준인데 이걸로 가지고는 이제 저소득층 취약계층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야당에서는 이번에 난방비 폭탄을 좀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도와주자.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바우처를 하게 되면 이제 조 단위의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시를 한 건데요. 횡재세를 처음 시작한 게 미국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국제유가가 대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엑선모빌을 비롯해서 정유회사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역대급의 실적을 낸 거예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신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 곳이 있다. 그게 미국의 정유회사들이다. 엑선모빌, 쉐브론 이들에게 횡재세를 걷자. 영어로 하면 windfall tax입니다. windfall, 바람에 떨어진 낙과. 그러니까 그 횡재를 얻었으니까 횡재 세금을 매그자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얻어 걸린 거구나. 네. 근데 이제 유야무야 됐죠. 지저분하고 막 때렸지만 지난하잖아요. 뭐 테디도 더 알겠지만 그게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랬는데 그리고 횡재의 개념 잡기가 참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를 다시 우리나라에서 꺼내들어서 우리나라의 정유 회사가 4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재작년 2021년이 4곳이 낸 영업이익이 한 7조? 근데 이미 3분기까지 15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한 20조를 낸 거니까 작년 한 해가 재작년보다 더블 이상의 실적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것도 횡재다. 이들 정유 회사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이 재원으로 소위 말하는 난방비 폭탄 문제를 해결하자. 이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정 소장 보시기는 어때요? 약간 미국의 엑선모빌이라든지 뭐 천연가스로 치면은 러시아의 가스프롬이나 이런
원유를 개발한 또는 천연사저 가스를 개발해서 이제 판매하는 이런 정유 업체들하고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유 사와가지고 정제해가지고 파는 건데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횡재냐. 그러니까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을 낸 정유사들이 얻은 이것이 횡재이냐, 뭐 비즈니스냐, 노력이냐 이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횡재의 개념이라 아까 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디까지를 횡재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은행들도 횡재죠. 은행들도 금리 인상해서 얻어 탔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은행에도 횡재, 뭐에도 횡재. 그러니까 횡재의 개념 잡기가 일단 어렵고 두 번째가 이제 유가가 만약에 폭락을 해요 올해. 그래서 이 정유사사들이 적자가 나요. 그럼 돌려줄 거야 그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거냐. 마치 우리가 세금이 이전돼가지고 나중에 뭐 개인소득세 다시 돌려줄 이런 방법을 취할 거냐 마냐.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은행 때하고 이번에 이제 횡재세 이야기 나왔을 때 뭐 여론도 보고 제가 댓글 보면 걷어야 된다는 쪽이 엄청 많아요. 이게 왜 그런가? 평소의 문제인 거예요. 평소에 이 정유회사들이 국민들에게 대했던 태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횡재세를 걷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이게 같아요. 세금이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 횡재세라고 하니까 일단 누군가 엄청난 이익을 거둔 걸 전제로 하니까 그러면 세금 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이름 자체가 부과하는 게 내가 아니라 그렇죠. 한 4개 기업밖에 안 된다더라. 뭐 이러니까 사실 이제 뭐 반응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뭐 얼마나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기업에게 세금을 매기는 문제니까 그때 그런 정의들을 내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디테일하게 될까라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얘기 좀 계속 보죠. 캐나다에서 금리 G7 중에서 첫 번째로 캐나다가 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네.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예. 깜짝 놀랐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중앙은행에 있어서의 선구자였습니다. 즉 먼저 치고 가고 먼저 1%포인트 자이언트 스텝도 밟고 미국 연준이 있지만 오히려 캐나다 중앙은행이 더 앞서서 좀 보여주는 카드를 그런 중앙은행이었는데 지난주에 베이비 스텝을 올리고 나서 성명서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사태를 지켜보겠다. 근데 우리가 뭐 옛날 앨런 그랜스펀이니 뭐 지금 제롬 파월이니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니 중앙은행은 늘 모호하거든요. 모호함의 미덕을 보여야지 되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빵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작년 한 해 캐나다 중앙은행이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또 그걸 비교한다면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먼저 동결을 한다면 그럼 연준은 그럼 어디는 그럼 우리나라는 드디어 금리 인상이 멈추는 건가?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이게 자연스럽게 뭐 주식, 뭐 채권 시장으로 빠르게 지금 열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가 좀 먼저 치고 나가고 그런 거 맞는데 그럼 중요한 거는 파월이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따라가요? 이게 이제 2월 1일 날 확인이 돼요. 2월 1일에서 2월 2일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에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왜 동결을 하느냐? 물가가 잡혔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시선이 다른데 컵에 이렇게 물이 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반밖에 없네. 또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근데 한때 제일 높았던 미국의 물가가 9%예요. 그게 8%, 7%, 지금 6.5까지 왔어요. 이걸 놓고 어떤 사람은 물가가 잡혔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6.5? 높네.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연준이 과연 이 두 개의 프리즘 속에서 뭘 바라볼까라는 게 2월 1일에 미국의 2월 FOMC 회의의 결과인데 저는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저는 잡히고 있네 쪽일 것 같아요. 잡히고 있네. 네. 물가가. 네. 그러면 이제 동결할 가능성. 일단 올리죠.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올리고 한번 올리면 0.25 올리고 나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캐나다처럼 얘기는 안 해요. 이거는 캐나다는 진짜 이례적인 거고 다만 뭐 물가가 잘 잡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나 성명서가 나가면 이거는 꽤 앞으로 연준도 이제 금리를 덜 오를 거야 시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당연히 영향받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캐나다도 지켜본다. 미국도 지켜본다. 우리나라도 이제 인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인하는 아니지만 덜 올리고 나아가서 동결 쪽의 뉘앙스를 이제 주게 되는데 시장은 똑똑하고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동결할 거야만 나오면 시중금리는 그냥 떨어집니다. 먼저. 예. 그럼 이제 다시 주택담보대출 이제 이 시중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옳았구나 해가지고 지금 뭐 주식부터 먼저 다시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 얘기 좀 해볼 건데 내일 주가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올 초에 주식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특히 상반기에 정말 안 좋고 하반기부터 조금 살아날까? 뭐 이런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주식시장 좋다면서요? 그게 주식인 것 같아요. 특히 잠깐 여기서 예. 성 소장 솔직히 알았어요? 주식 저는 반대 의견 얘기했죠. 오히려 다 상저하고일 때 상고다. 라고 저는 뭐 여러 차례 리포트도 내고 본인은 맞췄다는 거예요. 본인은 맞췄다. 본인은 맞췄고 우리 목돈연구소 이제 심지어 2,500 이벤트도 걸었는데 지금 2,480이 와버린 거예요. 2,100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폭풍 매수. 왜 사는지를 모르나 한국 주식을 닥치는 대로. 왜요? 뭐 먹을 거 있다고 사요? 1번은 환율. 그건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환율이 안 좋아요. 달러가 지금 빠르게 약세가 되니까 뭐 1,450원짜리가 지금 1,220원, 30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차익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의 분석인데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 네. 외국인은 중국이 살아난다 쪽으로 좀 배팅을 하는 것 같아요. 올 한해는. 그러면은 중국의 가장 수혜를 많이 본 나라가 한국이죠. 네.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꼴등을 했어요. 전 세계. 러시아보다 한 칸 위에요. G20 중에서. 우리나라가 왜 폭망했는가? 중국 때문이거든요. 중국이 거의 6개월, 5개월 문 닫으니까 영향을 우리가 직격탄을 받아서 외국이 팔았는데 중국이 살아난다는 여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벌써 지금 신년 들어서 7조를 샀다는 거는 그냥 눈 감고 눌렀다는 거거든요. 매수 버튼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현실이고요. 또 주식은 또 빠르잖아요. 이번 주 확인할 부분은 2월 1일에서 2월 2일 넘어가는 수목입니다. 금리? 미국의 2월 FOMC 회의를 보면 이 랠리가 가는지 여기서 다시 꺾이는지를 됩니다. 여기서 슬픈 거 하나 물어볼게요. 외국인 왕창 들어와가지고 돈 벌어 갔잖아요. 개인들 지금 순매수 많이 들어와요? 순매도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다 그렇죠. 개인이 다 팔고 외국인이 이걸 다 받은 이런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돈 번 분이 계시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현재로서 뭐 단타 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게 지금 오르면 작년에 엄청나게 떨어진 분들 존버 소위 말해 해가지고 그냥 야 이제 본전 간다 이거지. 네, 지금 쌀 때 외국인 들어올 때 같이 샥 들어와가지고 그냥 2,100에서 2,400 올라가는 그 과실을 따먹은 분들 별로 안 계신 거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가 마이너스 20%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막 외국인한테 계속 주는 형국이죠. 7만 원에 샀다가 5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6만 원 돼갖고 이제 파는 거죠. 삼성전자가 와 드디어 막 6만 5천 원이야? 그럼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5만 원에 들어가지고 8만 원을 팔아서 돈 벌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개인들이 힘들다니까 주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경험에서. 이번 한 주를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또 사는지 마는지. 알겠습니다. 외교안보 소식 좀 보죠. 이거부터 해볼까요? 박 기자? 네. 간첩단? 네네. 네. 지난 주말에 경찰이 21세기의 간첩 사건이 계속 터지는데 예. 국정원하고 경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된 4명을 체포했다. 이 혐의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간첩 활동 소식 거의 못 들어보셨잖아요. 재작년에 이제 청주에서 잡힌 그 간첩단이 거의 전부였는데 이제 묵힌 수사들이 하면서 한동안 이렇게 공안 정국 계속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난주 토요일에 간첩 관련해서 계속 수사를 하다가 체포영장 집행된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창원에 있는 조직인데 서울에서 1명, 창원에서 3명을 이제 체포를 했거든요. 혐의야 당연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데 이들이 이제 2016년부터 캄보디아를 포함한 이런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공작원을 접선을 해서 이제 그런 돈도 받고 해서 이제 국내에서 그들의 지시를 따랐다. 뭐 이런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들이 또 근거를 한 게 창원이잖아요. 창원이 또 방산도시거든요. 그래서 한화 디펜스도 있고 그리고 또 국방과학연구소도 있고 이런데 혹시나 이들이 방산 관련한 활동한 것도 아닌지 방첩당국이 이렇게 보고를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들도 좀 있고 그 이들이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엔 그것보다는 조금 국내 혼란을 좀 부추긴다든지 반정부 시위, 반미 시위 이런 거 하는 쪽으로 활동의 양상이 약간 바뀌기는 했습니다.
예전에 2006년에 1심에 이거는 좀 예. 기억이 나고 2011년 맞아요. 왕재산 네네 맞아요. 단어는 기억이 나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그때 나는데. 1심회 때도 뭐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최대 간첩 조직이다 이래서 예, 많이 뉴스가 되셨죠. 예. 이때 2006년 1심회라든 2011년 왕재산 이런 과거의 간첩단하고 네. 지금 간첩 저 뭐죠? 네. 창원 간첩단 그다음에 제주도는 뭐래? 기억인가? 네, 북한에서 그렇게 네. 초성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김일성 네. 주석의 예전에 그 항일 활동했던 단체도 티읕, 디귿, 타도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제주에서 있는 한길회로 추정이 되는데 한길회요? 지읒, 지읒, 히읗, 기읒, 히읗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창원 있고 제주 있고 전북 있고 그리고 전국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 간첩단하고 지금 뭐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같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세네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다 북한의 대남 조직이 있거든요. 지금 이름은 문화교류국인데 이게 이름을 계속 바꿔요. 우리 국정원의 내부 국이 이제 숫자로 번호를 붙이고 그 번호를 계속 바꾸듯이 북한 같은 경우도 대남 조직은 그 보안상의 이유로 이름을 계속 바꾸는데 어쨌든 지금은 문화교류국인 그게 배후가 돼서 우리 그 남측의 그런 뭐 노동계 인사라든지 이런 데를 공략을 해서 이제 침투를 한다는 그런 점은 같고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수법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디 뭐 제3의 장소에서 아예 대면으로 접촉을 해서 지령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물론 이번에도 제3국에서 대면으로 이제 공작원을 만나서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기법이 사이버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기사에서 요새 많이 보실 그런 단어들이 뭐 사이버 드보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네, 드보크가 이제 러시아어예요. 그래서 무인으로 어딘가 이렇게 비밀 매설 장소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실제로 활용된 수법인데 외국계 이메일 계정을 같이 파요. 그럼 여기가 우리만의 무인 매설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상부 조직이랑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간첩이랑 같이 여기에 의무화된 교신 내용을 이제 그 외국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서 올리고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보실 게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건데 이게 나름 그리스어인데요. 이게 2001년에 오사마 빌라덴이 9.11 테러 이제 이렇게 일으킬 때 썼던 거고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왕재산 사건 때도 이제 활용이 된 건데 우리가 보통 보는 그림 있잖아요. 뭐 모나리자 그림, 뭐 아니면 우리 듣는 음악, 그리고 보통 보는 비디오 이런 데에다가 정말 뻔히 너무 보이는 일반적인 그런 영상물에다가 그런 암호를 심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셜한 이제 해독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걸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략하는 대상이라든가 배후는 뭐 과거랑 똑같은데 이 기법 자체가 좀 첨단화됐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해킹 기술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 여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런 거랑 또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 과거 간첩자 사건이요. 네. 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요. 창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북 대화 국면에서 묵혔던 게 많거든요. 그래서 소식통들 이야기 들으면 과거에 그렇게 이미 이게 2016년 7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북한이 이렇게 침투를 해놓고 씨를 뿌려놓은 건데 과거 정부에는 이런 정황을 보고도 약간 윗선에서 적극적이지가 않았다. 이런 게 국정원 내부에서 터지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 본질로 가면 국정원에서 경찰로 대공수사권 이전되는 문제랑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18일, 그러니까 지난 18일에 1월 18일에 대대적으로 그 압수수색 벌어져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그때 국정원 요원이 국가정보원이라고 적힌 점퍼를 입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보통은 신분을 숨기는 게 국정원의 본연의 그건데 아예 국정원이 나서서 대공수사를 이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서 1년 있으면 내년 1월에 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걸 좀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고 아예 국민의힘이나 뭐 여당에서는 아예 법안을 아예 다시 발의를 해서 지금은 개정안이 아예 그냥 입법되어 있는 상태인데 발의를 해서 아예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뭐 여소야대 국면에서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가지고 국내 경찰에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공수사는 해외와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러면 이거 정부 여당 차원에서 이거를
국정원에 남겨두는 걸로 다시 좀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 대통령도 지적을 한 게 해외 방천망 같은 경우를 이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데 그건 경찰은 없지 않냐. 그리고 뭐 수십 년간 쌓아온 그런 휴민트를 경찰이 언제 따라잡냐. 뭐 이런 건데 지금 일단 법이거든요.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는 건 쉽지 않고 뭐 내년 총선 이후로 본다고 해도 그것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조직을 이제 별도로 둬서 수사 자체는 글로 넘기더라도 정보는 다 쥐고 하겠다 이런 식인데 근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죠. 대공수사권이 어쨌든 이관이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팀워크를 내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난해 국정원이 이야기했던 뭐 방첩센터를 해서 협력의 그런 거점을 만들어서 협력을 하는 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현 분위기대로 기싸움만 한다면은 좀 쉽지는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간첩단 소식까지 얘기를 들어봤고 잠시 쉬었다가 4부에서 정치권으로 가보죠. 자, 뉴스 싹쓸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거 좀 얘기해보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과 통화한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게 뉴스가 안 돼야 좋은 건데 네. 대한민국의 독특한 정치 현실 때문에 네. 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통화하는 게 참 뉴스가 되곤 합니다. 네. 이게. 예. 뭐 이명박 대통령 그 정부를 상징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자원 외교잖아요. 그렇죠. 이 자원 외교를 둘러싸고 굉장히 좀 큰 인식의 차이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도 이 자원 외교가 대실패다 이런 이제 시각들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 UAE 문제 관련해서는 원전 수출을 당시에 시기적으로 주도했던 당사자이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인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갔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UAE 관련해서 이 경제외교의 성과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이게 이제 화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어떤 함의가 있는 거예요?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함의를 하나씩 잡아보시자고요. 정치적으로는.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좀 이벤트를 만드는 어떤 성격 이런 것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UAE에서 거둔 성과가 너무 빨리 묻히면 안 된다. 이걸 이제 대통령실이 계속 이제 플레이를 하는 뭐 이런 과정으로도 읽히는데, 정치권에서는 통화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특사로 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명박 대통령도 당장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다라는 뜻을 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함의는 뭡니까? 일단은 MB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은 현대건설, 중동이 이제 떠오르게 되고요. 실제로 그 바라카 원전도 MB 뭐 시절에서의 큰 뭐 아랍에미리트 연합과의 뭐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중동 특사 이 얘기까지 함께 나오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글쎄요, 경제적 하면은 건설주와 원전주를 사야 되는 거니까. 건설 이런 거 아니요. 중동이 현재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맞아요. 왜냐면 중동이란 나라 지금 돈이 넘치는데 성장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가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꼬를 트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술력이 있고 그 교류, 그 첫 번째 물꼬를 여는 그것이 앞으로의 이제 중동과의 비즈니스 중요한데, 저도 특사까지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문 여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는. 그래서 외교에서도 뭐 실제 일선의 외교관들도 그러고 선배 인맥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300억 투자 이거 안겨준 모하메드 그 대통령이 왕세제 때 그 바라카 원전이 거의 프랑스로 넘어갈 뻔했는데 설득을 해서 우리 쪽에 안겨준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하메드 대통령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이제 MB에게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외교가에서 들으면은 MB가 베스트 프렌드가 아닌 정상이 없었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업을 워낙 오래 하는 사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랑도 정말 정말 당당한 영어로 잘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신뢰나 우정 이런 게 중요하고 형님 국가 뭐 이런, 그러니까 형제 국가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노하우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요새 여당 의원들 관저를 초청해가지고 식사하는 게 많다. 네. 근데 사실은 솔직히 보면 이거 전 정권에서는 좀 생소했던 모습이긴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 또는 뭐 지인들 초대해서 세상 얘기 들으면서 식사하는 게 이것도 일종의 정치 중에 하나고 되게 좋은 행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좀 윤석열 대통령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6일 날은 이제 강대식, 신원식, 권명호, 태영호 의원 등을 만나서 밥을 먹었고 27일 날에는 이제 재선 그룹이죠. 유성걸 의원이랑 초선이 이제 김영식, 배현진, 윤창현 등 6명의 의원들과 밥을 먹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계속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소통이 지금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모임들을 하고 그 제한적인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 시기에 왜 저 사람들을 만난 거야?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언론이 분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고 여의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선택적 식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야당 의원들 한 번도 안 만났고요. 뭐 안철수 의원도 아직 관저에서 식사를 못 한 것 같고 뭐 등등등 있는데 그 누군가를 만나는데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만나는 거냐 이러면 이제 여의도의 촉각은 온통 이제 전당대회에 가 있기 때문에 뭐 당무개입 안 한다고 하더니 그동안 비교적 최근 이제 26일, 27일 식사는 비교적 커뮤니케이션을 별로 안 하던 의원들까지 불러서 식사를 그러게요. 했다 뭐 이런 거죠. 26일에 강대식 의원은 유승민 의원이랑 좀 가까운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네. 네, 뭐 신원식 의원은 지금은 결별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유승민 의원의 픽으로 배치를 단 사람이고 뭐 그래서 그렇구나.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여의도에서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이제 국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과 식사를 이렇게 소규모 모임으로 하고 오면 대통령의 얘기를 주변에 계속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뭐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이게 말씀하시더라고. 뭐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예를 들어서 당대표랑 한 5명이 밥을 먹었다. 그러면 당대표의 시각에서 들은 얘기를 계속 그 이후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김건희 여사도 국민의힘 여성 의원 10명과 2시간 동안 오찬을 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지 못했던 조수진 의원을 제외한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은 왜냐면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죠, 예. 13579로 가니까 번호가. 조수진 의원을 제외한 조수진 의원은 이날 10명에 같이 갔던 거고 다른 비례대표 의원들 모아 초대해서 또 식사를 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이제 그러면은 이거 식사 정치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근데 원래 뭐 그 정상적으로 보면 뭐 그 대통령의 부인 여사의 또 공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활동을 하는 게 맞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전에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공약도 했었고 해서 이런 걸 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데 저는 이런 모임 자체보다도 안타까운 게 이 모임이 끝나고 전해져 나오는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볼 때 이렇게 뭐 플러스가 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번 모임에서도 뭐 특수활동비가 없어서 좋은 옷을 못 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뭐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맥락들을 강화하는 얘기들이 식사 후에 이제 흘러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식사 모임의 목적과 의도가 뭐냐 물론 뭐 자원봉사하는 얘기나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언론은 이제 그런 부분만 딱 집어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이런 식사 모임을 갖더라도 정교한 좀 그 전략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메시지 같은 그렇죠. 것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만 해보죠. 이 장외투쟁 네. 실제로 한답니까 민주당? 지금 뭐 2차 소환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소환 조사를 12시간 반 가량 받았고 검찰에서는 다시 한번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실상 거부하는 것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냈고 당내 분위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응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생이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뭐 지금 이제 수사가 부진한 거 그래서 검찰 수사의 어떤 공평한 문제를 제기한다 요건데 요거를 이제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서 사실상 지금 이제 검사 독재 그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민 보고대회 형태의 장외투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고 지난주부터 흐름을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철험의 의원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출석할 때도 아무도 안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현장에 이제 의원들이 왔고 뭐 이런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서는 그런 좀 강경투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 기자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야당이 장외투쟁하는 거는 좀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새정치민주연합도 좀 그랬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당시에 이제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유형 미래통합당 때도 뭐 장외투쟁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있었는데 그때는 야당들이 다 소수당이었던 건데 그렇죠. 지금은 거대 야당인데 입법권 딱 쥐고 있는
거대 야당이 장애투쟁한다는 게 왠지 조금 그러니까 지금 생소하다고 민주당의 움직임을 놓고 조금 너무 가볍다 이런 평가들은 나와요. 왜냐하면 출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건 당대표의 문제고 당 차원에서 보호해야 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소환조사 한번 받고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장애투쟁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 절대적 다수당인데 움직이는 게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 그럼 당대표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장애투쟁까지 지금 해야 될 상황이냐. 네. 뭐 이런 이제 판단들이 드는데 그런 거에서 없이 지금 우리가 탄압받고 있다. 단일 대우로 장애투쟁으로 가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수사를 놓고 보면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받아야 될 수사라고 보는 시각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시각적.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이제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불 놓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떠낸 카드가 뭐 장애투쟁도 있지만 임시회 때 보니까 뭐 이상민 장관 탄핵안 네. 발의할다는 네. 얘기도 나오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떨까요?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국면 전환을 민주당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이슈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사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청구를 할 거고 그럼 국회로 공이 넘어올 거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뭐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재판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관심은 1심 판결이 언제쯤 날 것 같냐 이런 거를 이제 묻는 목소리들은 많아요. 근데 이 이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김건희 특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 이 수사가 정당하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피로감을 느끼고 뭔가 한쪽에만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다른 문제는 왜 수사를 하지 않는 거냐. 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 이슈를 계속 제기하는 게 어느 순간에는 불이 붙을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싹쓸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철진 소장, 김한 기자, 박현주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